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임차권인데요. 근데 여태까지 임차권 사실 설명 많이 드렸는데 참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들도 많고 해서 오늘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대항력이 뭐고 우선 면제권이 뭐고 최우선 면제권이 뭐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을 보실 때 누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신다고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렵고. 대신 만약에 내가 임대차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또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용어들이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이다라는 건데요. 그걸 알고 계셔야 본인이 위험한지 안 한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원래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민법상 등기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임대차에다가 등기까지 하면 이게 뭐라고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재가 돼 있어요. 누구나 등기부 띄면 그 집의 소유권, 집주인이 누군지 아는 것처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등기 순위에 따라서. 근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위로서 어떤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효력이 없어서 보호를 그만큼 못 받으니까 등기와 유사한 효력을 주기 위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대항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자치센터 가시거나 등기소 같은 데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져서 전세권처럼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권처럼 효력을 똑같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 가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항력은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인데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지금 PD님이 집주인이고 제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둘하고 임대차 계약을 썼잖아요. 둘 사이의 약속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PD님이 원칙적으로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저는 새로운 사람하고는 채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이 채권을 양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그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한테 대항 못 해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둘 사이에서의 관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지만 이거를 대항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 하도 피해를 보니까 대항력이라는 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하면 그리고 또 이 집에 들어가 살면 집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에요. 대신 등기와 비슷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보다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3월 1일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부터 있는 후순위권자들에 대해서는 선순위자로서 대항을 또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대항력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의의를 보면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다. 요건은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하라.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드린 거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법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잖아. 그 밖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과 달리 경매, 공매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선순위인지 여부는 확정일자를 부여일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서에도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면제권 항상 글로 보면 어려운데 제가 여태까지 드린 얘기 그대로예요. 그냥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우선 면제권인데 언제 쓸 수 있다는 거냐? 경매 됐을 때.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예요.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 그러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채권자가 그 집을 압류해서 경매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당권에 기해서 돈을 안 주니까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저당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아놨으니까 그 저당권에 의해서 또 경매에 신청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공매라고 하는 건 요즘에 신탁사에다가 신탁을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신탁사에다 맡겨놓고 사람들 관계가 복잡하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거 팔아서 채권자들하고 나눠주세요. 수익권자들하고 뭐 1순위 수익권자, 2순위 수익권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라고 해서 맡겨놓은, 신탁회사에서 맡겨놓은 재산. 지금 요즘에 전세 가끔 신탁사에다 맡겨놓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탁사에다 맡겨놓은 재산이에요. 권리관계자가 많잖아요. 임차인 있고 임대인 있고, 그리고 또 임대인은 본인 거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탁돼 놓은 거는 그 사람 거 아니다. 신탁회사 거다. 기본적으로 그 신탁회사가 임대인, 임차인 또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에서 매각해가지고 매각대금으로 빚잔치 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를 갖는데 하나는 대항력, 하나는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경매 절차나 공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나 선순위자가 아니라 나보다 순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우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 순위에 따라 받는 거니까. 그런 권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제가 얘기 드린 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맞추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신고 하신 날 자치센터 가셔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셨다 그러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그 전에 만약에 우선변제권을 먼저 받았다, 만약에 대항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셨다, 그리고 또 아니면 전입신고보다 확정일자를 더 먼저 받았다라고 하면 확정일자 받은 날이 아니라 기준은 대항력을 갖춘 전입신고일 그 이길 다음날 0시부터라는 겁니다. 그걸 잘 명시하시면 되고, 최우선 변제권은 좀 더 복잡해요. 이건 뭐냐면 저보다 후순위인 그 임차인이라든지 후순위의 저당권이라든지 뭐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최우선, 가장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경매가 되면 뭐 일단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선순위 뭐 그 전세권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은 먼저 변제해 주자는 게 이게 최우선 변제권의 목적입니다. 그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이 최우선 변제권을 둔 이유는 여기에서 가장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이분들은 이 보증금의 일부는 이거 없으면 이 사람들은 최저 생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자라고 하는 금액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만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경매가 된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또 제가 거기에서 뭐 만약에 경매를 넣을 때 잘못 알면 이게 배상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경우에 많냐면 임대차 보증금이 적은 다수의 소액 임차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다만 이 최우선 변제권이 그 먼저 최우선적으로 등기 순위나 아니면 확정일자 순위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확정일자 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된다고 하고 그 10명의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임대차의 대상인데 목적물 가격의 2분의 1을 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등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확정일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이 한 20명 된다. 그러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그 사람들이 먼저 다 가져가면 아무도 배상받을 게 없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등기제도라든지 우선변제권 제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뭐냐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과밀억제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용인시, 화성시 또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비싸죠. 1억 6,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 내에 수도권 주변에 있는 데가 1억 4,500.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뭐 이천시, 그 다음에 평택시,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데는 8,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이 요 정도 되는 집들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전부 다 배상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서울시를 제외한 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4,800만 원. 그리고 광역시나 지금 뭐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800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7,500만 원보다 적은 임대차 보증금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얼마까지 경매가 되면 내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냐? 2,5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등기 순위랑 관계없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이 경매 신청 등기 신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배당 요구 종기까지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 요구 해놓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 개시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돼 있지 않은 한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이거 명심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더 구체적인 질문은 유튜브 보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선 변제권의 시기가 계속 변경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 보시면 기준일이 지금 2010년 7월 달부터 2013년도 12월까지는 금액이 이랬다가 그 이후에는 또 2013년에 또 변하고 계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금액이 어떻게 변경됐으니까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튜브에서 볼 때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설명드린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랑 우선 면제 금액은 2023년도 2월 20일 현행법 기준이에요. 요 당시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 2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현행법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최초 담보 물건이 지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전입신고한 날이라든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보증금이 기준이 되느냐가 내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초의 담보 물건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그 최초 담보 물건이 설정된 기준이라고 하는 건 담보권자는 원래 근저당권을 접으면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등기 순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최우선 변제권자들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최초로 받을 수 있는 담보권자,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해치잖아요. 담보물권자는 집에 2억짜리 집에다가 1억 원을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1순위니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130%를 잡아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뭐 만약 1억 3천을 근저당권을 잡아놨는데 소액 임차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2분의 1까지 다 받아가면 1억 원 이상을 갖다가 만약에 가져갔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소액 임차인들을 아무리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담보물건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의 권리를 해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초 담보물건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얼마가 됩니까? 라고 그냥 얘기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각각의 집마다 권리관계나 임차인들이 언제 들어왔고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가서 그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안전하게 내가 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그냥 유튜브 보시고 혼자 계산해가지고는 앞에 거는 맞지만 심화학습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면 낭패 보세요. 자, 오늘 대항력 또 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항상 깊이는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이렇게 법에 걸쳐 계셨던 분이나 법을 좀 약간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게 법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차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확인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